네, 안녕하세요. 대학 교육 이야기는 이제 4편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왜 강의 평가 내용이 없느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나요? 뭐 유튜브 만드는데 무슨 형평성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학술지 평가하고 대학 평가는 다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왜 교수 평가는 뺐느냐 다루지 않았느냐 뭐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뭐 오해 살 소지도 있고 제자 교수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추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듭니다. 꼭지를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 아주 유명한 그 에드라모랑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1960년대에 그 박사 심사장에 가서 논문을 30페이지를 던졌어요. 그때 그 심사위원이 롤랑 바르트, 밀튼이 아니라 조지 프리드만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 논문의 수가 적으냐 그랬더니 대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 나 이런 박사과정생 하나 만나고 싶어. 아유 참. 그 당시 프랑스는 박사 논문을 600페이지 써야 됩니다. 이론 부분 300, 실제 분석 부분 300, 그리고 60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30쪽 딱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하고 국립연구원에 이 사람 이름을 단 연구소가 있어요. 책만 60권을 썼죠, 그죠? 그래도 대학의 양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롤랑 바르트하고 이제 조지 프리드만은 이 사람을 박사로 그냥 통과시켜 줄라 그랬는데 대학 당국이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래갖고 네, 박사학위는 그냥 안 줬어요. 그래도 프랑스 학계를 쥐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도 뭐 대학의 양심이 살아있던 1960년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1990년대 들어갔고 학생들을 그 미래의 참여적인 소비자로 만들어달라는 그 기업의 요구에 그 충실한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을 소비자로 판단해서 강의를 상품으로 제시를 했죠. 대학 교육계가 학사하고 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바꿨죠. 입에 쓴 약은 다 버려버렸고 달디단 독약만 준비를 해놨어요. 주입식 교육을 없앤다면서 학생들한테 자습을 시켰고 누구나 구글에 들어가면 다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수업 내용이라고 나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등교육을 서비스업이라고 말하는 교육학자들이 많아요. 주주가 요구하는 품질을 위해서 이 서비스업의 특성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 25명 이상의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총 종합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주주가 요구하는 바에 맞추고 참신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된 그런 수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 그 주주들의 요구하고 수익성을 채워주는 서비스 노동자고요. 또 교수가 퇴임을 해도 참신하게 재사용 가능한 거를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강의 평가가 들어왔던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 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가 결국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록펠러의 절대적인 지배 밑에서 교육계가 움직이거든요.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거 죄다 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그 실은 이 교수 평가 제도를 1960년대 말부터 구상을 했다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계 비난이 되게 많았죠. 비난이 많으니까 찬반 의견을 일부러 조장해서 제도로 강제하게 된 거예요. 없는 일을 억지로 일을 만들란 말이에요. 찬반 논쟁을 먼저 일으키는 게 순서예요. 그게 바로 변증법적 전략이잖아요. 페미니즘이라든가 동성연애법, 뭐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처럼 없는 주제를 일부러 만들어 갖고 일부러 충돌시켜 갖고 찬반 의견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절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면 그 절충안도 파기해 버리죠. 이게 바로 변증법적 전략인데 강의 평가도 그런 변증법적 전략에 의해서 탄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교수들은 뭐 그래? 어? 그냥 기왕에 제도화 돼버렸으니까 뭐 수업을 개선하려면 뭐 이것도 필요하긴 하겠구나. 그럼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고. 또 학생들 수강 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혹은 또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교육에 전념할 기회가 왔네. 이러면서 사후 약방문 같은 것도 안 되는 변명을 스스로 둘러대는 거예요. 참 사람의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자기 목을 조르는데 죽어가면서도 이거 복식 호흡하기 참 좋네 이러고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죠. 이 교수들이 죄다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변명한다 말이에요. 응? 교육의 질의 향상이라는 어디 근거도 하나 없는 허무맹랑한 슬로건을 가지고 미국의 300개 대학이 이 의제를 잘 수행하고 있죠.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해 자기의 강의를 개선하겠다고? 너 스스로 개선해야 되는 일을 왜 학생한테 맡기나? 이건 교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요, 이게. 대학 행정당국도 그래. 교수의 근무 평가를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해서 가늠하겠다고? 이건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교수계나 학계가 얼마나 상업적인 틀에 의해서 포맷되었는가 이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 대학생들이 바보가 되었다는 그 이구동성의 의견들이 이 미국 대학 강의 평가 항목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미국 대학의 강의 평가를 그 초반부에 그 종합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조금 바뀌고 뭐 각 학교마다 조금씩 그 항목이 달라요. 하지만 기본 틀은 뭐 거의 같죠. 수업 성취도 평가. 이 강의가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라고 묻는 항목을 뭐랑 같이 묶어놨냐면 강의 목적에 맞는가와 묶었어. 이 뭔 소리야.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 주제의 그 목적하고 관계 없잖아요. 오히려 목적을 벗어나야 비판이 가능하지. 강의 주제가 특정 목적에 제한된다는 거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잖아. 선을 넘지 말되 참여는 하라. 그 뜻이잖아요, 이게. 그 프로슈머가 되라 그 말이죠. 참여적 소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즉 사용자 평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초국적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 반응을 계속 취합하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서 참여적 소비자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기업들이라고요. 응? 소비를 더 잘하다 이게 아니라고. 업그레이드용이에요. 자기 제품에. 응? 그래서 지식은 축소되고 참여도는 늘리는 거야. 참여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데 무슨 참여 민주주의야. 위에서 내려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라는 뜻이 바로 참여 민주주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참여적 소비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학생의 사고가 강의 목적에 어긋나야 진정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강의 목적에 맞냐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응? 수업의 목적이 하나야? 강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수업의 지적 토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선생이 내준 과제물이라든가 강의의 목적을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그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죠, 이게.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 그거를. 다음 평가지표가 뭐냐면 수업 내용의 명료성인데요. 교수가 설명하는 개념이 명확한지, 실제와 사례는 많이 들고 있는지, 강조점은 잘 두는지, 문제가 어려울 경우 반복적으로 접근시키는지 이런 항목을 들이밀었다고. 명료한 개념이라면 사례를 많이 들 필요가 없죠. 강조점을 둘 필요도 없고, 명료한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라면 논쟁 중인 개념일 때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이른바 난제를 설명할 때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잖아. 이런 난제가 반복한다고 해결돼요? 또 사례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반례가 얼마나 많을 텐데. 수업의 명료성이라니. 이 명료성을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 강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판단이냐고요. 이게 양적 논리예요. 이거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강요할 뿐이죠. 다시 말하면 교수가 수업에 쓸 자료를 많이 갖고 오라 이거예요.
교수의 지식은 다 필요 없고 수업하는데 가지고 오는 자료의 양 거기에 기대어서 강의의 질을 평가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잘 떠먹여 줬느냐 이거지. 비판이라는 거는 주제와 주제의 연결이 어긋나거나 모호할 때가 오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논리비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제가 불명료할 때 지식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명료성을 갖다가 떠들어대고 있냐고. 인간의 마음과 지식을 기계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천박한 공학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수업이 명료하다 명료하지 않다는 학생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 참여 유도도 마찬가지야. 교수가 질문과 토론을 잘 유도했는지, 질문에 응답을 잘해 주었는지, 응답이 강의 후에 유용했는지, 강사가 수업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 이걸 학생 강의 참여 유도라고 보고 있어. 학생을 수업바에 앉혀놓고 교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과 토론을 유발을 하냐고. 질문과 토론은 학생들이 하는 거지. 옛날에 존 듀이가 그랬거든요. 학생들의 질문과 토의를 유발해서 이끌라 그랬다고요. 존 듀이의 철학이 뭐죠? 학생을 지식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 만든다는 거야. 존 듀이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의 조직 평가도 있어. 강의 계획성 평가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이게 한술 더 떠요. 교수가 수업 전체를 요약해 줬는지, 다음 주제를 이야기했는지, 그들 주제 간에 상호 연결이 되는지, 수업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지 평가를 학생한테 맡겼어요. 수업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서로 연결시킨다든가 강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건 학생들이 할 일이지 교수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해야 할 이 지식의 편집 과정을 교수가 대신 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학생을 고객으로 보겠다 이거지. 다시 말해 바보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식들 이렇게 키우면 아이 망칩니다. 사회 나가서 아무 일도 못해요. 예? 이렇게 떠먹여줘갖고 어떻게 일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요새 젊은이들 보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자기 혼자 즐기지를 못해. 그래서 누군가 영화를 설명해 줘야지 제대로 즐기려고 그래. 영화를 설명해 주는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짬밥처럼 만들어진 책이 아니면 스스로 책의 의미도 얻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가 천재야. 일상에서는 무슨 일이 닥치면 전혀 판단을 못해갖고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고 앉아있다 말이야.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찾아갖고 실제 현실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 기계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야. 유두리도 없고 현실 판단도 없고 그래요. 이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난 특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을 보면 무슨 저런 기계가 다 있나. 너는 로봇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 이 강의 평가의 최고점은 어디에 오냐면 강의의 재미성 평가에 있어. 교수가 자신감이 있는지, 말을 잘하는지, 강의실을 돌아다니는지, 제스처는 활발한지, 표정은 어떤지, 농담은 잘하는지, 즉 흥정이. 이 교수가 개그맨이니? 이거 개그만 평가지표를 배점으로 삼았다 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강의의 열정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연과학자나 의학과 교수가 자신감이 있으면 큰일 나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대장금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다루는 이는 자신감이 넘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장금이가 그래서 탈락했잖아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멀리 해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 자신감을 드러내. 자연이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도록 언어라든가 글, 숫자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 이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말하는 거야? 더 나가서 말을 잘하고 제스처를 잘 취하고 농담을 잘하고 표정을 잘 짓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누구야? 난 이거 사기꾼밖에 더 있나? 난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개그맨이 좋은 교수라고 하는 게 이게 인류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항목이에요 이게. 응? 앞선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최고점을 찍고 있어. 이 재미성 평가라고 하는 게. 소비자인 학생 앞에서 춤이라도 추라는 소리잖아 이게. 교수가 광대야? 이 시대가 왜 이럴까?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재미가 있어야 성취도가 높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선생이 누군가 재밌게 해줬다고 해서 수업에 몰입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해도도 그렇고 흥미도도 그렇고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자기 스스로 그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재밌어야지. 예전에 내가 지도한 학생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닌 일반 책을 읽은 어린이와 그림이 가득 들어간 그림책을 읽은 어린이와 인물이라든가 사건을 기억하는 정도, 줄거리를 이해하는 정도, 흥미성 모두 그림책보다 30% 이상 저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동화책이라든가 그림책 함부로 읽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림책이나 영상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적에 기반한 수업보다 집중도나 이해도 모든 면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부의 재미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벙터리로 이거 강의 평가를 하니까 교수도 엉망이 되고 학생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졸업한 후에 혹은 학생의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았을 때 본색이 드러나요. 아, 내가 대학에서 수업한 게 그게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거나 대학 시절 캠퍼스 돌아다니던 바로 그 시절의 강의 평가를 통해 갖고 지식의 효용성을 가늠한다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는 말입니다. 당장 입맛에 좋은 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우리 다 그런 교훈을 알고 있잖아요. 강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성취도를 위한 일도 아니고 교수 수업을 개선하는 일도 아니에요. 단지 대학 재단이 학생을 더 받거나 휴학을 막아서 돈이나 등록금이나 챙기려는 낮은 수준의 그 노량진 학원 강사 전술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높게 본다면 기업계도 이걸 환영하겠죠. 각종 디지털 교육기기, 인공지능, 통신수단,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이런 제품으로 대학 교수를 교체해버리려고 하는 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좀 더 크게 본다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이 세계화주의자들이 지식을 죽이고 알도 썩슬리가 그랬잖아요. 지식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세계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을 막고 세계 문화를 저질적으로 통폐합하려고 하는 이 100년 넘어가는 문화 전략이잖아요. 이 록펠러의 우민화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미국 교육개혁 1913년에 세워졌잖아요. 미국 학생들을 노동자로 만들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전문 지식만 갖고 있는 노동자, 마음껏 쓸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록펠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시절에는 지식이 살아있었어요. 지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밟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 지식을 밟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스승의 마음을 짓밟고 그의 삶을 짓밟아갖고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기업의 미래형 소비자로 살아날 대학생들을 앞에 마치 노예처럼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대학의 지식이 죽었으니까 스승도 없죠. 언젠가 프랑스하고 영국의 17, 18세기 교육체제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위대한 학자들이 가득 나왔던 시대죠. 교육 방침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꾸 근대 교육을 좋아하는데 과거 교육 방식이 나빴으면 어째서 20세기에는 위대한 학자가 그렇게 없냐고. 응? 온통 17, 18, 19세기 학자들만 내내 인용하고 살고 있잖아요. 교육이 개판이라서 그래요. 20세기 교육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7세기에는 어떻게 학생들 가르쳤는지. 과거에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식의 유포자였어요. 사회와 국가를 견제하는 교수협의회를 만들었다고. 지금은 교수들이 뭘 만드는 줄 알아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노동자가 돼버렸다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 언급은 씨알도 안 먹혀. 이제 교수들은. 페미니즘으로 유명한 서울의 어떤 여대가 있어. 그 여교수 모임에 가면 남편 직장에 따라 갖고 상석이 있다 그래요. 남편이 국회의원이나 국가 그 고위직이면 중간 자리, 검판사면은 그 옆자리, 남편이 교수일 경우 그 여교수는 제일 끝자리에 앉는데요. 여교수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던데요.
또 자기는 자기 사회는 절대 교수 안 둘 거라고. 자기들 자존심을 스스로 깎아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도 자업자득이죠. 교수의 권리와 대학의 죽음을 방치한 자들이 바로 교수들 자신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수끼리 모이면 최고의 그 주제가 뭐냐면 노후 걱정이나 부동산 투기야. 지식을 논하고 사회를 논하면 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돈 얘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이 모였다면 교육의 질을 막고 가르칠 자유, 지식 전달의 자유를 없애는 강의 평가제도를 철폐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임금 동결에 항의를 해. 교수들은 말이에요, 불의에 저항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기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교육재단은 엉터리 같은 교수 채용 정책을 피웠죠. 마구잡이로 개소 말 다 들어봤죠. 인격도 없고 학문이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수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서 앉아 있잖아요. 대학 교수라는 명함을 내밀면서 여기저기 사기나 치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이런 이 사람들이 그 대학을 써놓고 있는 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무슨 노조를 만들어. 교수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죠. 그죠? 대학의 노동 조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돈이 아니잖아요. 지식을 쌓는 걸 방해하고 교수의 자발적인 연구와 교육의 제동을 계속 걸어대는 평가 시스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 강사법 같은 그 착한 척 바른 척 정책을 역이용해가지고 돈벌이나 하는 그 외부 초빙 교수들 이런 놈들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노동자라면 지식 노동자로서 저항을 해야지 왜 돈벌이 노동자로서 저항을 하려고 그러냐고. 어떤 외국인 교수가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자랑을 했다는데 학생들은 병신처럼 침이나 흘리고 대학은 그런 녀석을 갖다가 정년을 보장해 주려고 그래. 당신들의 그 썩은 부분들을 벌어 잘라내야 되는 거라고 말이야. 교수 노조라고? 내부 단속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